안녕하세요. 스위스솔의 강우석입니다. 오늘도 플레이오프 리뷰로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피닉스 선즈와 미네소타 경기 2경기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시리즈가 시작하기 전에 이 시리즈 예측을 좀 안 해가지고 예측 관련 내용을 살짝 말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그냥 일단 이 시리즈의 스코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제 예상은 피닉스가 4대2나 4대3을 이긴다가 제 예상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스코어는 오늘 경기 미네소타가 이기면서 2대0으로 미네소타가 앞서기 때문에 제 예측과는 좀 거리가 있죠, 현재는. 근데 이렇게 예측한 이유는 저는 미네소타가 갖고 있는 약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점이 피닉스를 통해서 완전히 이 시리즈에서 완전히 노출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약점은 가장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 메이킹과 디시전 메이킹이고 두 번째는 마이클 콜리의 공격에서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이 앤서니 에드워즈 약점은 미네소타의 팀 로스터상에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마이클 콜리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콜리 다음에 이 팀의 플레이메이커가 누구냐 보면 그게 바로 앤서니 에드워즈거든요. 근데 이 앤서니 에드워즈 뭐 앤트맨이라고도 하죠. 앤트맨은 득점을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어예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득점을 먼저 하고 싶어하고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 진짜 팬이거든요. 조만간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앤트맨은 굉장히 득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격을 좀 먼저 보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22살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 선수들이 좀 플레이 메이킹이나 디시전 메이킹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22살의 이 어린 플레이어한테는 아직 뭐 높은 수준의 플레이메이킹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12번째로 풀업 슈팅을 많이 던진 하이볼륨 풀업 슈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효율은 별로 높지 않고 앤서니 에드워즈보다 이번 시즌에 더 많은 풀업 슈팅을 던진 선수들을 보면요. 트레이 영, 뭐 스테픈 커리, 도노반 미첼 뭐 등등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 포함 12명 리그에서 가장 풀업 슈팅을 많이 던진 12명의 리스트를 보면은 제이슨 테이텀과 앤서니 에드워즈를 제하면은 이 선수들처럼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면서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없어요. 다른 선수들은 다 신체적인 조건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풀업 슈팅을 일종의 무기로 장착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테이텀이나 앤서니 에드워즈는 풀업 슈팅보다 좀 더 돌파나 신체 조건을 이용하면서 공간이 났을 때 프로슈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선수들을 수비하는 상대편은 이 선수들이 그냥 쉽게 프로슈팅을 던져주면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랑 제이슨 테이텀이 둘이 비슷하게 플레이 메이킹이나 디시전 메이킹이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를 상대로 하는 팀들은 이런 앤서니 에드워즈를 상대로 테스트를 좀 합니다. 우리는 너가 득점 먼저 생각하는 플레이어인 거 알아. 너 드리블할 때 우리 수비수 두 명이 너한테 붙을 거야. 득점을 어렵게 만들 거야. 그때 너가 어디 한번 올바른 플로어 리딩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지 보자. 라고 미네소타와 앤서니 에드워즈를 굉장히 테스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몇 가지 예시를 필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규 시즌 막판에 덴버랑 미네소타 경기 있었잖아요. 이때 앤서니 에드워즈가 플레이메이킹에서의 미스감을 좀 드러내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고베어랑 피켄롤을 하고 덴버가 하이드랍엔 태그 형태로 수비를 합니다. 하이드랍은 딥드랍보다는 조금 더 센터인 요키치가 좀 더 스크리너에 가깝게 올라와서 수비를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루디 고베어가 슬립을 하고 세도하는 루디 고베어를 막기 위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태그를 하러 올라와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볼을 갖고 있는 앤트맨의 올바른 플로어 리딩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버리고 온 코너에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에게 스킵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앤트맨은 스킵 패스를 하는 대신에 옆에 있는 마이클 콜리한테 패스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이든 맥다니엘스한테 스킵 패스가 갔으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다시 돌아가서 막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나즈리드를 수비하고 있던 에론 고든이 달려가서 이 슛을 클로저 하러 나가겠죠. 이런 클로저 상황을 공격하는 거는 그냥 이미 자리 잡고 서 있는 디펜더랑 1대1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상황입니다. 이미 상대가 나한테 달려오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갖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쉬운데 이때 뭐 슛페이크를 한 다음에 슛을 다시 던지거나 아니면 클로저 오는 거 보고 바로 돌파한 다음에 또 상대가 이 돌파를 막으려 오면 바로 킥아웃 해주면서 계속해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상대 수비가 로테이션을 계속 돌게 만들면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스킵 패스를 하는 대신에 바로 옆에 있는 마이클 폴리한테 패스를 하는 바람에 이 어드밴티지는 사라지고 덴버 수비가 다시 리셋을 합니다. 이 리셋된 수비에서 에런 고든이 컨테스트 하는데 그 위로 나즈리드가 터프한 3점을 던지죠.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나즈리드가 터프한 3점을 던진 이유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플로어 리딩을 못 해가지고 패스를 못 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 경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스 리딩을 하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이 경기에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제대로 플로어 리딩을 하면서 스킵 패스를 넣어주기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시작 전에 정규 시즌 경기가 이제 막판으로 왔을 때 미네소타랑 피닉스가 경기를 했었죠. 근데 두 팀 다 그때 이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플레이오프 같은 느낌의 경기 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아주 좋았는데 이 경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피닉스가 미네소타를 상대로 어떻게 계속 커버리지를 갖고 갔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피닉스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으면 커버리지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합니다. 하이드랍도 하고 해지도 하고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일단 피닉스 선수들이 여러 명의 수비수를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보여줘요. 득점을 되게 어렵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보시면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는 순간 피닉스 선수 4명이 쳐다보죠. 그러면서 앤서니 에드워즈 견제합니다. 듀란트는 이제 슈팅이 있는 빅맨인 칼 앤서니 타운스를 버려두고 앤서니 에드워즈를 체크하러 들어오고요. 드루 유뱅스도 아예 골밑으로 앤서니 에드워즈를 막으려고 들어오고 브래들리 빌도 코너에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버리고 앤서니 에드워즈 쪽으로 들어옵니다. 브래들리 빌도 코너에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를 버리고 앤트맨을 막으러 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플로어에 4명의 선수가 앤서니 에드워즈를 막으려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코너에 있는 제이든 맥다니엘스한테 패스를 넣어줬으면은 또 이제 클로즈아웃 상황에서 또 이득을 갖고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는 플로어 리딩을 실패하고 4명 사이를 그냥 들이받고 턴오버를 합니다. 지금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앤서니 에드워즈에 대한 커버리지고 반대로 마이클 콜리한테는 스크린 커버리지를 어그레시브하게 가져가지 않아요. 마이클 콜리가 아주 좋은 베테랑이고 진짜 좋은 플레이메이커거든요. 미네소타가 올 시즌 이 정도까지 좋을 수 있는 이유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콜리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콜리에게 진짜 약점이 좀 있다면 슈팅이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마이클 콜리는 뭐 예를 들면 샤클락이 진짜 다 돼서 레스큐 포지션이라고 하죠. 레스큐 포지션에서 슛을 던지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와이드 오픈 돼서 꼭 던져야 될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 슛을 안 던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콜리가 올 시즌에 NBA 전체에서 볼륨이 크지 않은 로우 볼륨 풀업 슈터들 중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슈터예요. 풀업 슈팅당 득점이 1.23점이고요. 총 풀업 슈팅이 250개 이하인 선수들 중에서는 단연 1등입니다. 아주 좋은 풀업 슈터고요. 그래서 이 마이클 콜리는 풀업 슈팅이 효율이 좋은 선수예요. 근데 경기당 3개 정도밖에 안 던져요. 풀업 슈팅은. 참고로 앤서니 에드워즈는 경기당 9개 이상 던집니다. 마이클 콜리는 풀업 슈팅은 고사하고 한 경기당 그냥 야투로 던지는 횟수가 평균 8.5개. 이런 마이클 콜리를 피닉스가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오히려 피켄롤을 할 때 롤러인 루디 고베를 더 많이 체크하고 마이클 콜리한테는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굉장히 앤서니 에드워즈하고 다르죠. 다른 커버리지를 가져가는데 마치 이렇게 마이클 콜리한테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너 패스하고 싶지? 너 슛 안 쏘잖아. 너 패스하고 싶잖아. 근데 우리는 패스 루트만 맞고 너 슛 쏘게 둘 거야. 한번 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앤서니 에드워즈, 마이클 콜리를 테스트하면서 전체적으로 미네소타의 이 약점을 건드려 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경기가 타이트해질 때 하프코트 오펜스가 미네소타가 좀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규 시즌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미네소타가 17위예요. 전체 17위인데 경기가 5분 이하로 남고 점수차가 5점 차 이하일 때 이거를 저희가 클러치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클러치 상황에서 100포지션당 미네소타가 팀적으로 104.3점을 득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수치입니다.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7인데 클러치 때는 뒤에서 9위예요. 클러치 때 공격이 훨씬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 말은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디시전 메이킹이나 스페이싱 이슈로 인해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는 팀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 왜 어려움을 겪냐? 막판에 팀의 에이스 넘버원 옵션인 앤서니 에드워즈의 손에 공이 있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플레이메이킹을 실패하는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다른 플레이메이커인 마이클 콜리는 슈팅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데미지를 많이 못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건 별도로 클러치로 가면 수비 문제도 있어요. 올 시즌 최고 수비팀이죠. 미네소타가 넘버원 디펜시브 레이팅에 넘버원 하프코트 디펜시브 레이팅 갖고 있거든요. 클리닝 더 클라스에 따르면은 하프코트 상황에서는 net 레이팅이 2위와 무려 5점 차나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프코트 디펜스가 좋은 미네소타입니다. 그런데 클러치로 들어가잖아요. 디펜시브 레이팅도 117.2점이에요. 리그 전체 24위로 하위권 팀이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 팀들이 클러치로 가면 미네소타의 수비 링크 중에 약한 곳을 좀 공략하고 그게 마이클 콜리고 마이클 콜리를 억택함으로써 미네소타를 로테이션 돌게 만들고 고베어가 골 밑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불려나오거나 로테이션을 하면서 미네소타 수비가 무너진다는 게 정규 시즌에 드러난 약점이거든요. 이런 미네소타의 약점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피닉스가 충분히 노출시킬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피닉스가 이 시리즈를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한 6경기 정도에서.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미네소타가 이겼죠. 이 경기에서는 앤트맨이 풀업 슈팅을 역시나 많이 던졌어요. 풀업 슈팅 16개 중에 9개 넣었고 56%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3점 프로 슈팅은 7개 던져서 3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42.9%였거든요. 그러면서 앤트맨이 총 33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득점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 슛들이 보시면 다 터프샷이에요. 1경기 때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던 영상 있잖아요. 앤트맨이 케빈 듀란트 앞에서 풀업 슈팅 넣고 막 트래시 토킹하고 진짜 멋있는 슛인데 사실은 보면 터프샷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는 이런 터프샷을 또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수라는 거 알아요. 이런 터프샷들은 좀 뭔가 확률적으로 어려운 슛들이다. 근데 어쨌든 이 경기는 이긴 건 좋은데 그러면 다음 이번 이 경기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잘 넣을 수 있을까가 저는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보면서 의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난 경기처럼 풀업 슈팅 56%로 못 쏘면 그러면은 피닉스를 이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경기의 스토리라인은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2차전, 오늘 2차전은 결국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를 이긴 거는 두 번의 스코어링 런 덕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미네소타가 더 많은 점수를 득점한 구간을 저희가 스코어링 런이라고 하는데 3쿼터에 한 번, 4쿼터에 한 번, 두 번 스코어링 런을 가져가는데 3쿼터에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풀업 슈팅이 아니라요. 환상적인 플레이 메이킹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가져가고요. 4쿼터에는 마이클 콜리가 이걸 하는데 이 4쿼터에 마이클 콜리의 플레이메이킹을 이끌어준 데는 그 이전에 마이클 콜리 득점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굉장히 인상적인 승리였는데 피닉스는 정규 시즌도 마찬가지고 1차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비 전략이 확실했어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으면 앤서니 에드워즈한테 하이드랍이나 hedge로 커버하면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로어 리딩과 플레이 메이킹을 유도하도록 하겠다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네소타가 3쿼터에 스코어링 런을 시작한 게 드루 유뱅스가 경기에 투입되고 나서요. 피닉스가 유뱅스가 있을 때랑 너키치가 있을 때랑 수비 커버리지가 다르거든요. 너키치가 있을 때는 하이드랍을 하면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피켄롤을 할 때 상대 스크리너의 레벨 정도로 올라가는 하이드랍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로우맨이 헬프로 가는 식으로 막았는데 유뱅스가 들어오면요 더 어그레시브한 커버리지로 바뀝니다. 유뱅스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피켄롤을 하면 아예 앤서니 에드워즈의 드리블 돌파 라인으로 아예 딱 막아서면서 달려들면서 해치를 하거든요. 유뱅스와 앤서니 에드워즈의 디펜더 두 명이서 완전 해치를 하면서 막는 커버리지를 보여주는데 이 상황에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로어 리드는 유뱅스가 버리고 온 미네소타의 피켄롤의 롤러에게 파켓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키포인트거든요. 3쿼터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근데 이런 피닉스의 수비 커버리지를 상대로 계속해서 파켓 패스를 넣어주면서 엄청난 플레이메이킹을 통해 미네소타의 스코어링 런을 가져갑니다. 앤서니 에드워즈가 피켄롤을 하는 상황에서 해치를 하는 유뱅스의 커버리지를 보고 그 다음에 스윙 패스를 하고 클로즈아웃해서 나오는 KD를 상대로 돌파 후에 득점하는 맥다닐스의 장면이나 아니면 역시 피켄롤 때 해치를 한 유뱅스 상대로 나즈리드한테 공을 빼주고 이때 커버리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에서 나즈리드가 돌파를 하면서 파울을 당하면서 또 득점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은 앤트맨이 피켄롤을 하는데 이제는 해진한 유벤스뿐만 아니라 데빈 부커까지 앤서니 에드워즈의 돌파 라인을 막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롤러인 루디 고베어를 태그하러 올라온 KD까지 있으면서 사실은 피닉스가 이 액션에 4대2 게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커버리지를 보고 4명의 피닉스 선즈한테 들이박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픈된 니켈 알렉산더 워커에게 패스한 후 3점 득점을 하거든요. 모든 게 이 3쿼터 구간 동안에 나오는 점 런이었고 다 모든 게 앤서니 에드워즈의 하이레벨 플로어 리딩과 플레이 메이킹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이클 콜리도 활약을 했거든요. 4쿼터에 마이클 콜리가 활약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스코어링 런을 가져가는데 근데 이 활약에는 2쿼터에 있었던 마이클 콜리의 득점 폭발이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아까 피닉스가 앤서니 에드워즈한테는 하이드랍 앤 태그하고 해치 앤 태그하는 식으로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마이클 콜리는 슈팅을 하도록 좀 유도하는 커버리지를 보여주거든요. 2쿼터에는 너키치가 좀 드랍을 해요. 하이드랍하는 너키치를 상대로 마이클 콜리가 플로터를 한 두세 개를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완전히 마이클 콜리가 플레이어 아웃하면서 옆으로 쏠리면서 무빙 3점을 던지는데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랍 커버리지를 하는 너키치 상대로 그냥 진짜 자신있게 풀업 3점을 던지거든요. 그게 들어가요. 마이클 콜리가 이 쿼터에 좀 폭발적인 득점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모두가 마이클 콜리한테 너 득점하기 싫잖아 득점해봐 라는 이런 형태의 커버리지를 상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좀 피닉스를 좀 흔듭니다. 이게 4쿼터에 마이클 콜리의 활약에 빌드업이 되는데 4쿼터에 이제 마이클 콜리가 들어오거든요. 교체해서. 그때 이제 피닉스의 프랭크 보겔 감독이 마이클 콜리의 커버리지를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이제 콜리한테 득점해봐 하는 식의 드랍이 아니라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너키치의 하이드랍을 보여주거든요. 하이드랍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손을 뻗고 맞게 하는 이런 하이드랍을 보여주는데 이 커버리지를 보자마자 이제 마이클 콜리가 파켓 패스를 루디 고베한테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피닉스의 수비를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첫 포지션에서 콜리가 스크린 타고 나오니까 너키치가 하이드랍을 하거든요. 그리고 롤러인 루디 고베어한테 파켓 패스하고 루우맨인 KD가 좀 게으르게 태그를 했어요. 좀 늦게 태그를 와가지고 그냥 루디 고베어가 덩크를 합니다. 근데 다음 포지션 똑같아요. 콜리랑 고베어 피켄롤 하고요. 고베어한테 파켓 패스 넣어주고요. 이때는 루우맨이 너키치가 고베어를 태그하니까 쇄도하는 칼 앤서니 타운스한테 패스로 앤서니 타운스가 레이업 득점을 합니다. 그 다음 포지션은요 또 똑같아요. 콜리가 고베어랑 피켄롤 하고 고베어한테 파켓 패스 해주고 부커랑 듀란트가 태그를 하니까 오픈인 제이든 맥다니엘스 패스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슛을 쐈는데 이게 빗나가요. 빗나간 게 굉장히 3점 라인 밖으로 롱 리바운드가 되는데 마침 또 이거를 마이크 콜리가 잡고 3점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콜리의 2쿼터 스코어링 런으로 발생한 피닉스의 커버리지 변화, 그 커버리지 변화를 4쿼터의 플레이메이킹으로 완전히 찢어버리는 콜리의 화력으로 4쿼터의 미네소타가 또 스코어링 런을 가져갑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두 개의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메이킹하고 마이크 콜리의 득점에서의 소극적인 모습이 약점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고 이 경기에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경기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이드 맥다니엘스는 특히 제가 시즌 프리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제이드 맥다니엘스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이 공격을 이니시에이트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을 제어하는 선수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이 대화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굉장한 화력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좀 시간 관계상 그런 얘기를 다 못할 것 같고 저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스토리라인에 집중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시리즈의 승패는 그래서 미네소타 쪽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풀업 슈팅 셀렉션을 똑똑하게 가지고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플레이메이킹이 되느냐 그리고 마이클 콜린은 피켄롤 상황에서 어그레시브하게 득점을 해주고 미네소타가 수비할 때는 피닉스의 액션에 오버리액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매치업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서 미네소타의 강점이 프리미터 디펜더들을 원래 매치업에 계속해서 붙여주면서 로테이션을 최대한 안 돌면서 피닉스가 슛을 우리 편의 프리미터 디펜더 위로 던지게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 정도가 되냐 이런 것들이 미네소타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경기 첫 두 경기에서는 모두 다 잘 됐어요. 그래서 2대 0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게 두 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더 이길 수 있느냐. 피닉스 상대로 4승을 챙길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두 경기는 잘했지만 이거를 꾸준히 다음 경기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가 질문인데 만약에 앤서니 에드워즈가 플로어 리딩에 실패하고 안 좋은 플로어 리딩으로 플레이메이킹도 못하고 디시전 메이킹도 안 좋고 그래서 안 좋은 풀업 슈팅을 던지는 거나 아니면 마이크 콜리가 피켄올 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미네소타가 수비 때 자기 매치업에 붙어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로테이션 돌면서 피닉스의 장기인 클로즈아웃 어택이나 아니면 캐치앤슛을 계속하는 상황에 빠지면 피닉스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앞으로 경기에서 어떤 팀으로 스윙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들을 미네소타가 잘 지키면 미네소타가 이길 거고 이게 안 되면 피닉스가 이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 팩터들을 보는 게 저는 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경기는 미네소타가 이겼고요. 플레이오프 시리즈는 원정팀이 한 경기를 잡아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미네소타가 홈에서 두 경기 잡아냈고 미네소타 입장에서 보면은 상위 시드로서 해야 될 일을 잘했어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일단 해야 될 거 한 거 자체가 되게 잘한 거거든요. 이제 피닉스 입장이라면 원래는 원정에서 한 경기만 잡아도 성공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피닉스 입장에서는 홈코트 두 경기 다 방어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 미네소타 원정 가서 잡아내면서 비로소 이 시리즈가 시작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미네소타가 피닉스 원정에서 한 경기를 잡아내면서 비로소 이 시리즈가 시작되게 만들 것이냐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경기가 좀 더 재밌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